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홍콩은 한때 아시아 금융의 심장이었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몰려들었고 글로벌 기업들은 홍콩을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홍콩은 영원할 것이라고. 하지만 그 믿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자유롭던 홍콩은 사라졌고 그 자리를 중국의 검은 그림자가 덮었습니다. 기업들은 떠났고 금융 중심지는 무너졌습니다. 거리에는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과거엔 반짝이던 도시가 이제는 공포와 억압 속에 갇혔습니다. 홍콩은 더 이상 세계적인 금융 허브가 아닙니다. 그저 중국의 또 다른 도시일 뿐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운명을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찾아낸 곳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홍콩의 몰락을 지켜보며 그 속에서 빠져나와 한국에서 새로운 미래를 찾은 한 금융맨이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이제야 진짜 자유를 찾았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라이언 청. 홍콩에서 금융업에 몸담은 지 13년이 넘었어요. 한때 저는 홍콩이야말로 아시아 금융의 중심이라고 굳게 믿었죠. 누가 뭐래도 홍콩은 자유로운 자본시장과 강력한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전 세계 금융업계를 이끄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홍콩은 예전과 달라졌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망가졌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홍콩의 초고층 빌딩 사이를 거닐며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해외 투자자들을 만나며 각국의 자본이 홍콩으로 몰려오는 걸 보고 있으면 마치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2019년을 기점으로 모든 것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시위라고 생각했어요. 홍콩은 늘 시끄러운 곳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국가보안법이 시행된 후 도시는 점점 숨이 막혀갔습니다.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던 동료들은 점점 말을 아꼈고 거리에서는 더 이상 민주화를 외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대신 저녁 뉴스에서는 안정적인 홍콩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식의 정부 발표만 흘러나왔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익숙했던 도시가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한 게 제 친구 중 한 명인 케빈도 달라졌어요. 원래는 자유로운 성격의 농담도 잘하던 친구였는데 어느 날부터 회사에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에게 귓속말로 말했죠. 라이언, 요즘은 조심해야 해. 회사에서도 누가 뭘 듣고 있는지 몰라. 그 말을 듣고 웃어넘겼지만 속으로는 알았어요. 이건 단순한 불안감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걸요. 실제로 회사 내에서도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글로벌 금융사들이 점점 홍콩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홍콩이 더 이상 안전한 투자처가 아니게 된 거예요. 정부가 언제든지 기업과 개인의 자산을 통제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졌어요. 국제 금융사들이 싱가포르로, 두바이로 본사를 옮기는 걸 지켜보면서도 저는 버티려고 했습니다. 제 삶의 대부분이 홍콩에서 이루어졌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제가 다니던 회사는 중견 금융 투자사였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홍콩의 안정적인 금융 환경을 기반으로 꾸준한 성장을 이루어왔어요.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떠도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자금 흐름이 막혔대. 해외 투자자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 처음엔 소문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CEO가 직접 참석한 자리였어요. 그는 침묵을 길게 유지하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파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회의실은 싸늘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누군가는 놀란 듯 한숨을 내쉬었고 누군가는 얼굴을 감쌌습니다. 홍콩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계속되면서 주요 투자자들이 모두 철수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금융 네트워크가 무너지고 있어요. 더 이상 이곳에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회사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홍콩 전체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회사 내부 분위기는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직원들은 하나둘씩 이직을 고려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직장 이동이 아니라
홍콩을 떠나 해외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싱가포르 쪽에서 사람을 찾고 있대. 한국도 요즘 금융시장을 키운다던데 알아봐야겠어. 평소 냉정한 동료들도 불안해 보였습니다. 누구도 홍콩이 이렇게 빨리 무너질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를 떠나야 할지 아니면 다른 선택지를 찾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동료들이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한국을 새로운 기회로 보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는 오래전부터 홍콩과 금융 중심지 자리를 놓고 경쟁해온 곳이었습니다. 기업 환경이 안정적이고 글로벌 투자자들이 많았어요. 자연스럽게 많은 금융인들이 싱가포르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한국도 많은 사람들의 선택지 안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 금융 허브하면 싱가포르 아닌가? 솔직히 저는 한국을 고려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동료들이 한국의 금융 성장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요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 금융 규제도 점점 완화되고 있고 핀테크 산업이 빠르게 성장 중이래. 싱가포르는 이미 자리 잡은 시장이라 경쟁이 치열해. 하지만 한국은 이제 금융 중심지로 성장하려는 단계라 기회가 더 많을 수도 있어. 그 말을 듣고 저는 한국에 대해 조사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싱가포르와 한국의 금융 환경, 투자 매력도를 분석해봤어요. 자료를 찾아보면서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어요. 홍콩이 흔들리는 동안 한국의 경제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어요. 특히 코로나 이후 회복력이 강했고 반도체, 전기차, 방산 등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었어요. 한국이 경제 강국이라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체계적이고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인 줄은 몰랐어요. 게다가 한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사들을 서울과 부산으로 유치하려는 전략도 눈에 띄었죠. 과거 한국이 폐쇄적인 시장이라고 들었지만 최근 들어 개방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결정적인 건 한국은 여전히 민주주의 국가였어요. 물론 정치적 갈등은 있었지만 기본적인 법치주의와 자유는 유지되고 있었어요. 이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저는 조금씩 마음이 흔들렸어요. 싱가포르는 분명 좋은 선택지였지만 이미 수많은 금융사들이 몰려 있어 경쟁이 치열했거든요. 반면 한국은 아직 성장 단계였고 도전할 기회가 더 많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보자. 한국은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저는 솔직히 긴장됐어요. 한국이란 나라가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저는 금융인으로서 수많은 국가를 다녔지만 한국은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처음 느낀 건 예상보다 너무나도 현대적인 분위기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전 한국이 이렇게 깔끔하고 정돈된 나라일 줄 몰랐습니다. 홍콩에서 봤던 오래된 건물들과는 다른 느낌이었죠. 거리도 넓고 대중교통 시스템도 잘 정리돼 있었어요. 공항에서 호텔로 가기 위해 공항철도를 탔어요. 직원들이 자동화된 시스템을 사용해 안내하는 모습을 보고 살짝 놀랐어요. 영어로도 명확하게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서비스 수준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하지만 저는 아직 의심을 거두지 않았어요. 한 나라의 진짜 모습을 알기 위해선 도심을 직접 경험해봐야 하니까요. 호텔에 짐을 맡기고 저는 곧장 서울 도심으로 향했어요. 먼저 찾아간 곳은 여의도 금융가. 홍콩의 센트럴과 비교해보려는 의도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홍콩보다 부족한 모습이 보일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여의도에 도착해보니 전혀 달랐어요. 건물들은 최신식이었고 거리에는 글로벌 금융사들의 간판이 줄지어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놀랐던 건 분위기였어요. 홍콩의 금융가는 요즘 너무 조용해요. 대기업들이 떠나고 투자자들도 줄어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여의도는 활기가 넘쳤어요.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스타트업과 글로벌 금융사 관계자들이 활발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토론이 여기저기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한국 금융업계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미리 잡아둔 미팅에 참석했어요. 한국의 투자회사에서 일하는 한 매니저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홍콩에서는 싱가포르가 아시아 금융의 중심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한국에 와보니 꽤 경쟁력이 있어 보이네요. 제 말에 매니저가 답했습니다. 사실 한국은 홍콩과 싱가포르와 다른 방식으로 금융 산업을 키우고 있어요. 특히 핀테크, 디지털 금융, 블록체인 기술 같은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 중이에요. 그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한국이 전통적인 금융 중심지가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기술 중심의 금융 혁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해외 금융사들도 한국을 주목하고 있나요? 많은 투자자들이 한국도 많이 고려하고 있어요. 한국은 아직 성장 단계라 기회가 많죠.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은 새로운 기회의 땅이었어요. 그 후로 몇몇 외국계 금융사들을 찾아가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한국이 아직 금융 허브로 완전히 자리 잡지는 않았지만 정부가 적극적으로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려고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은 앞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할 시장이라는 걸요. 일정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처음으로 여유를 느꼈어요.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가득했고 늦은 밤까지도 도시는 활기찼어요. 홍콩에서는 이런 자유로운 분위기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여긴 다르네. 저는 그날 밤 창밖의 서울 야경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 아직 완전히 확신이 든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한국은 내 예상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있는 나라라는 것. 서울에 도착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이곳을 둘러봤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저의 시선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저는 여행자가 아니었습니다.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곳이 제 커리어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지를 분석해야 했어요. 홍콩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는 경제 환경과 정부의 태도였어요. 한국에서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사업을 확장하는 분위기가 강했어요. 한국에서 만난 기업인들과 금융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외국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중입니다.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해외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하고 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홍콩에서는 기업들이 떠나고 있는데 한국은 오히려 기업을 끌어들이고 있네. 실제로 데이터를 살펴보니 한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 유입 규모가 점점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홍콩에서는 점점 자본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의 금융 시스템이 정말 투자자 친화적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한 증권사와 투자회사 관계자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 투자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점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콩이 정치적으로 불안해지면서 한국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었어요. 한국은 대체지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의 시장이라는 점이었어요. 특히 한국 정부가 외국 기업들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핀테크와 블록체인 같은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습니다. 홍콩에서는 중국 정부의 개입이 점점 심해지면서 자유시장이 무너지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오히려 기업들이 새로운 혁신을 시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서울 강남의 한 카페에서 동료와 만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저보다 먼저 한국에서 정착한 홍콩 출신 금융인이었어요. 한국에 온 지 벌써 1년이 넘었지. 처음에는 나도 반신반의했어. 하지만 지금은 확신이 들어. 여긴 기회가 많아. 한국은 금융 중심지가 아니라고들 하지만 그게 오히려 장점이야. 이제 막 성장하는 시장이라 우리가 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어. 그의 말이 설득력 있게 들렸어요. 홍콩과 한국을 비교할 때 가장 크게 와닿았던 건 바로 자유였습니다. 홍콩에서는 점점 더 많은 법과 규제가 생기면서 기업들이 위축되고 있었어요. 반면 한국에서는 여전히 기업들이 자유롭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가진 가장 큰 강점은 뭔가요?
저는 한 한국인 금융 컨설턴트에게 물었습니다. 안정성과 기술력입니다. 금융만 놓고 보면 싱가포르보다 부족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금융뿐만 아니라 제조업, IT, 바이오, 방산까지 모든 산업이 강하죠. 금융은 결국 산업과 연결되는데 한국은 강한 산업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어요. 홍콩이 금융 중심지였던 이유는 자유로운 시장과 신뢰할 수 있는 법체계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그 두 가지를 잃어버린 지금 홍콩의 금융 허브 지위도 점점 흔들리고 있었어요. 한국은 금융만으로 승부를 보지 않았어요. 기술, 산업, 혁신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으로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저는 서울을 돌아다니며 한국의 경제 시스템을 분석하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들었어요. 여기라면 해볼 만하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한국이 경제적 기회만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홍콩에서 점점 숨이 막히던 저에게 한국의 생활 환경은 충격적일 정도로 편리하고 여유로웠어요. 홍콩에서 살 때는 주거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저는 금융업에 종사하면서 꽤 괜찮은 연봉을 받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집을 구하는 건 어려운 일이었어요. 홍콩에서 중산층이 살 수 있는 집은 대부분 좁고 비싸고 낡았어요. 고층 아파트에 살아도 실내는 좁디 좁은 원룸 크기였고 심지어 철창방 같은 극단적인 주거 형태까지 존재했어요. 반면 한국에서 처음 방문한 아파트를 보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아파트라고요? 서울에서 만난 지인의 집을 방문했는데 공간이 널찍하고 깔끔했어요. 게다가 아파트 단지 내에 체육시설, 공원, 놀이터, 심지어 도서관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평범한 아파트 단지예요. 요즘 신축 아파트들은 더 좋아요. 한국에서 아파트를 구할 경우 전세라는 독특한 제도를 활용하면 목돈을 맡겨 월세 부담 없이 거주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거기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홍콩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됐어요. 이 정도 가격이면 내가 한국에서 살 집을 마련하는 것도 가능하겠는데 그때부터 저는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하는 것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교통비, 외식비, 생활비 모든 것이 홍콩보다 저렴했습니다. 홍콩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 하나는 바로 생활비였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어요. 한국의 대중교통은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엄청나게 편리했어요. 홍콩의 지하철도 나름 체계적이지만 한국처럼 환승 시스템이 편리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는 버스와 지하철을 자유롭게 환승할 수 있고 교통비가 추가되지 않는 점이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특히 한국의 다양한 음식점과 배달 문화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홍콩에서는 고급 레스토랑을 제외하면 대부분 협소한 식당에서 식사를 해야 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작은 식당도 넓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했어요. 더 놀라운 건 배달 서비스였어요. 홍콩에서도 배달이 있긴 하지만 한국처럼 빠르고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 곳은 처음 봤어요. 무엇보다 홍콩은 점점 사람이 살기 힘든 도시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거리는 혼잡했고 공원 같은 공간도 부족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조금 더 여유롭게 살아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서울의 공원과 한강을 방문했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조깅을 하는 사람들, 잔디밭에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 공원 벤치에서 조용히 책을 읽는 사람들, 이렇게 공원이 많은 도시는 처음 봤어요. 한국에서 일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저는 삶의 질도 고려해야 했어요. 금융업은 원래 경쟁이 치열한 업종이지만 적어도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환경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것이 가능해 보였어요. 저는 한국이 생활 환경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환경에서도 한국이 홍콩보다 유리한 점이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가진 경쟁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서방 기업들이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저는 여러 금융 전문가들과 기업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금융 전문가들을 만나보니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방 기업들은 이제 중국 정부의 개입이 없는 금융시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법치주의가 확립된 국가예요.
투자자들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죠. 한국이 서방 국가들과 강한 경제적, 외교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글로벌 기업들에게는 큰 매력이었어요. 홍콩은 오랫동안 중국의 특별행정구로서 서방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간 지점 역할을 해왔어요. 하지만 최근 들어 그 역할이 약해지면서 서방 기업들은 홍콩 대신 새로운 아시아 거점을 찾고 있었어요.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이 이제 홍콩보다 한국을 더 신뢰하고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저의 질문에 한 경제연구원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미국, EU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특히 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가 광범위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을 기반으로 아시아 시장에 접근하는 게 유리하죠. 서방 기업들이 한국을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한국이 단순한 금융 허브가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나라라는 점이었어요. 한 기업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융은 단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니에요. 기반이 되는 강력한 산업이 있어야 금융도 활성화됩니다. 홍콩은 금융 허브였지만 자체적인 제조업이나 기술력이 부족했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금융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강력한 제조업과 IT 산업이 뒷받침하고 있죠. 이 말이 확 와닿았어요. 한국에 남겠다는 결심을 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홍콩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모든 걸 정리하고 제 미래를 위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요. 비행기가 홍콩 국제공항에 착륙하자마자 저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홍콩은 더 이상 내가 알던 그곳이 아니야. 도심으로 들어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높은 빌딩들이 촘촘히 서 있었지만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어요. 거리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고 예전처럼 활기차게 돌아다니는 투자자들과 외국인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홍콩이 예전 같지 않아요. 택시 기사도 한숨을 쉬며 말을 꺼냈어요. 기업들이 떠나면서 사람들이 점점 빠져나가고 있지. 요즘은 싱가포르가 대세야. 싱가포르. 맞아요. 저와 함께 일하던 동료들 중 대다수도 싱가포르로 떠나기로 결정했어요. 회사에서도 이미 본사를 싱가포르로 이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었어요. 그들은 저에게 물었어요. 너도 싱가포르로 올 거야? 아니, 난 한국으로 갈 생각이야. 제가 이렇게 대답했을 때 동료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왜? 한국보다 싱가포르가 금융 중심지로서 더 안정적이지 않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싱가포르는 홍콩과 닮은 점이 많았고 많은 금융사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있었어요. 싱가포르는 완성된 시장이야. 난 성장하는 시장에 가고 싶어. 홍콩과 싱가포르는 비슷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한국은 금융뿐만 아니라 산업과 기술을 바탕으로 금융을 확장하는 국가였으니까요. 여기에 기회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홍콩에서 정리할 일이 많았어요. 은행 계좌, 계약된 사무실, 그리고 집까지. 하지만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홍콩의 밤거리는 늘 밝고 활기찼어요. 하지만 이제 거리는 텅 빈 느낌이었어요. 도시가 조용한 게 아니라 생기가 빠져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짐을 싸면서도 저는 제 결정을 되돌아보지 않았어요. 후회는 없었어요. 한국에서 금융 커리어를 이어가고 싶어. 제가 동료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했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홍콩에서의 마지막 날 무거운 마음으로 떠났지만 이상하게도 미련은 남지 않았어요. 제가 사랑했던 그곳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은 달랐어요. 처음 한국에서 생활을 시작하고 가장 놀란 건 모든 것이 너무나도 편리하다는 점이었어요. 집에서 5분 거리에 마트와 편의점이 있고 병원은 10분 안에 갈 수 있고 예약도 간단했어요. 배달은 30분이면 도착하고 밤늦게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었죠. 저는 홍콩에서도 꽤 괜찮은 동네에서 살았지만 집에서 가까운 곳에 마트나 공원이 있다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병원은 예약을 하려면 몇 주는 걸렸고 도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편의시설이 부족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어느 지역에 가든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었고 공공시설도 깨끗하고 접근성이 좋았어요.
처음에는 작은 것들에서 감탄했지만 생활할수록 한국이 얼마나 삶의 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살면서 또 하나 놀란 건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친절하다는 점이었어요. 물론 어디나 예외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서비스 업종 종사자들의 태도가 굉장히 친절했어요. 마트에서 계산을 할 때도, 카페에서 주문을 할 때도, 병원에서 접수를 할 때도 직원들은 늘 정중하게 응대했어요. 홍콩에서는 이런 경험을 거의 해본 적이 없었어요. 홍콩의 서비스 문화는 대체로 무뚝뚝하고 효율적이거든요. 친절하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업무적인 친절이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정말 고객을 배려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처음 한국어가 서툴렀을 때 마트 직원이 직접 상품을 찾아다 주면서 괜찮아요, 천천히 보세요라고 말해줬을 때 정말 감동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단순히 편리한 게 아니라 정말로 살만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국도 결코 안전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홍콩이 몰락한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정치적 개입 때문이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홍콩은 결국 자율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몇 달 살아보니 한국 역시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가 깊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최대 교역국은 여전히 중국이었고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핵심 산업에서 중국 시장의 의존도가 높았어요. 만약 중국이 경제적 압박을 가한다면 한국 역시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겠죠. 저는 홍콩이 무너지는 과정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떠나고 기업들이 빠져나가고 결국 금융 허브로서의 입지를 잃어가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봤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마 홍콩이 그렇게까지 무너질까?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가차없이 변했습니다. 한국도 같은 길을 걷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만약 한국이 중국에 경제적으로 더 의존하게 된다면, 만약 중국의 압박을 제대로 견디지 못한다면 홍콩이 걸어온 길이 곧 한국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흔들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떠나기 시작하면 그 흐름은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신뢰를 잃은 시장은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은 반드시 대비해야 합니다. 자유를 지키고 경제적 독립성을 유지하며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한번 무너진 시장은 다시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홍콩처럼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길이 펼쳐질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홍콩에서 자유를 잃었고 한국에서 다시 찾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이 자유를 지키지 못한다면 저 같은 사람들은 다시 떠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진정한 미래를 꿈꾸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한국은 작지만 거대한 시장이다. 이 문장은 수많은 투자 보고서와 경제 기사에서 흔히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한국의 고층 아파트 숲, 끊임없이 변화하는 도시의 리듬, 그리고 그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숫자로만 해석하면 한국은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투자처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스톤의 전문가는 투자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 도착한 순간 그는 숫자 너머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문화의 깊이에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은 매력적이지만 존중하지 않는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즈라입니다. 부모님은 이 이름이 강하고 독창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게 이 이름은 늘 두 가지 반응을 불러일으켰어요. 누군가는 멋지다고 말하지만 대부분은 그게 무슨 이름이야? 라며 되묻곤 했죠. 미국 뉴욕의 바쁜 삶 속에서 흔하지 않은 제 이름처럼 제 인생도 평범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세계 최대의 대체 자산 운용사 중 하나인 블랙스톤에서 미국과 유럽 시장 투자 전략을 맡고 있습니다. 매일 숫자와 데이터, 그래프를 분석하며 글로벌 시장의 흐름을 읽는 것이 제 일이죠. 저는 스스로를 문제 해결사라고 생각해요. 그저 수익을 쫓는 게 아니라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회사와 시장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길을 찾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제가 맡은 업무의 대부분은 미국과 유럽 시장이었어요. 아시아는 늘 저에게 먼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한국계 미국인이라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들으며 자랐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먼 나라의 이야기였죠. 김치, 비빔밥, 그리고 가끔 듣는 한국 드라마 노래들. 그게 제가 알던 한국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회사에서 한 가지 새로운 프로젝트가 떨어졌습니다. 한국의 임대시장 진출을 검토하라는 임무였어요. 회사에서 보내준 리포트를 보니 최근 몇 년간 한국의 임대시장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내용을 접했어요. 이유는 단순했어요. 임대 수요 증가와 안정적인 경제. 이메일 아래에는 출장 일정이 적혀 있었어요. 한국으로 떠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늘 데이터와 숫자로만 결정을 내려왔기 때문에 현장을 직접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현지에서 직접 시장을 보면서 투자 가능성을 분석하라는 상사의 명령이 있었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환영합니다. 공항의 자동 안내방송이 한국어와 영어로 번갈아 흘러나왔습니다. 기계적이지만 친근한 음성에 조금 안도했어요. 이방인이라는 기분은 어쩔 수 없더군요. 하지만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현대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은 단순히 관광지 이상의 무언가를 보여주는 듯 했어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로 들어가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은 놀라웠습니다. 고층 아파트들이 끝없이 이어지며 도시의 경계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미국 도시의 고층 빌딩들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뉴욕의 빌딩들이 차가운 금속과 유리의 숲이라면 한국의 아파트는 사람들이 사는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택시 기사님께 한국은 왜 이렇게 아파트가 많은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기사님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아파트 없으면 어디 살겠어요? 여기 사람들 대부분이 아파트에 살아요. 숙소는 강남에 있는 비즈니스 호텔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이 흩날리며 도시가 잠들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이튿날 아침, 저는 한국의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과 첫 미팅을 가졌어요. 한국 임대시장의 구조와 흐름에 대해 들으며 점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죠. 한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1, 2인 가구가 늘고 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독립하면서 월세를 선호하게 되었죠. 이게 임대시장이 계속 커지는 이유입니다.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국에서도 젊은 세대는 주택 구입 대신 임대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흐름은 한국에서도 비슷한 것 같았어요. 한국 임대시장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제 머릿속에 점점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였지만 그 안에 투자 기회가 무궁무진한 작은 거인처럼 보였어요. 서울에 도착한 지 이틀째 아침, 저는 한국 부동산 전문가들과 첫 번째 현장 미팅을 가졌어요. 그들은 한국의 임대시장에 대한 개요와 데이터를 제게 제공하며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설명해줬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미팅 테이블 건너편에서 데이터를 보여주는 한 부동산 컨설턴트가 말했습니다. 전세라는 단어는 제게 생소했지만 그 개념은 흥미로웠어요. 한국에서는 집을 빌릴 때 거액의 보증금을 맡기고 몇 년 동안 월세 없이 사는 제도가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젊은 세대들은 이런 부담스러운 방식 대신 더 유연한 월세를 선호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저는 호기심에 질문을 던졌어요. 그들은 두 가지 이유를 꼽았습니다. 첫째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에요. 집값이 계속 오르면서 전세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워졌고 사람들이 월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1, 2인 가구의 증가였어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작은 집을 월세로 빌리는 일이 자연스러워졌다는 거였죠.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컨설턴트는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서울 전체 임대시장에서 월세를 선택하는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었고 20대, 30대가 이 흐름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의 부동산 시장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미국에서도 젊은 세대가 주택 구매를 포기하고 대신 임대 시장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더 독특했어요. 전세라는 특수한 제도가 사라지며 시장 자체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을 소유하기보다 빌려 살고 있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한국의 임대 시장은 전환점에 있습니다. 월세를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미팅이 끝난 후 저는 서울 곳곳의 주택 단지들을 직접 둘러보기로 했어요. 강남, 신촌, 마포 같은 지역들을 걸으며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왜 임대 수요가 늘어나는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강남의 고층 아파트 단지는 미국 맨해튼의 고급 주택가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유리로 마감된 세련된 외관, 깔끔하게 정돈된 주변 환경, 그리고 주민 전용 편의시설까지. 하지만 이곳은 소유주들이 거주하는 집이라기보다 대부분 임대용으로 사용된다고 했어요. 신촌으로 향하자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대학가였어요. 작은 방 두세 개로 이루어진 빌라들이 줄지어 있었고 현수막에는 풀옵션 원룸, 월세 70만 원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부동산 중개소에 들러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요즘 세입자들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인가요? 맞아요. 신촌은 대학생들이 많으니까 원룸이나 오피스텔이 잘 나갑니다. 가구나 전자제품이 다 갖춰진 풀옵션을 좋아하죠. 저는 풀옵션이라는 단어에 놀랐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가구까지 모두 포함된 임대라니. 미국에서는 대부분 세입자가 집을 꾸미기 위해 별도로 가구를 사야 하는데 미국과 달리 여기는 모든 게 준비되어 있더군요. 이건 확실히 젊은 세대에게 편리한 방식이었어요. 신촌에서 마포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서울의 거리 곳곳에서 활기를 느꼈습니다. 거리마다 카페와 음식점, 그리고 수많은 작은 상점들이 이어져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서울이라는 도시의 독특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그날 저녁, 저는 하루 동안의 경험을 정리하며 노트북에 메모를 남겼어요. 한국의 임대시장은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젊은 세대와 1, 2인 가구가 주도하는 변화는 이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돈을 벌기 위한 기회가 아니라 이 흐름에 동참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월세로 전환하며 늘어나는 임대료 부담이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했어요. 서울에서의 세 번째 날 아침, 저는 약속된 임대주택 단지를 방문하기 위해 길을 나섰어요. 오늘은 한국 주택의 실제 내부를 직접 살펴보고 세입자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체감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인 온돌에 대해 들은 이야기가 마음에 걸렸어요. 저는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난방은 추위를 막는 기술이라고 생각했어요. 벽난로, 중앙 난방 시스템, 전기 히터 같은 것이 전부라고 여겼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바닥에서 열이 올라온다고요? 그것도 수천 년 전부터 사용된 방식이라니 이해가 쉽지 않았어요. 온돌은 한국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현장에서 만난 부동산 컨설턴트는 단지 내부로 저를 안내하며 말했어요. 첫 번째로 둘러본 아파트는 신축된 고급 임대주택이었어요. 내부는 고급스럽고 모던한 느낌이었지만 바닥 난방 시스템인 온돌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더군요. 이 온돌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쉽게 말해서 바닥 아래로 온수가 흐르게 하여 집 전체를 데우는 방식입니다. 그는 온돌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며 이를 통해 바닥 전체가 균일하게 따뜻해진다고 했어요. 저는 온돌이 설치된 방에 직접 앉아봤어요. 바닥에서 은은히 올라오는 따뜻함이 발끝에서부터 몸 전체를 감싸는 기분이 들었어요. 와, 이건 정말 다르네요. 제가 감탄하자 컨설턴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에서는 온돌 덕분에 겨울에도 따뜻한 방바닥에 앉아 지낼 수 있어요. 미국의 벽난방은 방 전체를 균일하게 데우지 못하잖아요. 온돌은 그런 단점을 완벽히 해결한 기술이죠.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미국의 벽난방은 항상 불균형해요. 벽난로 옆은 뜨거워도 방 구석은 차갑고 서늘했죠. 게다가 건조한 공기는 겨울마다 제 피부와 목을 괴롭혀요. 하지만 온돌은 공기를 건조하게 만들지 않는다고 했어요. 온돌의 효율성도 놀라웠습니다. 온돌 시스템은
집 전체를 일정한 온도로 유지하면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한다고 했어요. 그는 데이터를 보여주며 온돌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적인 난방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이 정도 기술이라면 미국에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말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온돌은 한국의 전통 기술이지만 현대적으로 발전하면서 이제는 세계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죠. 그러나 한편으로 오래된 아파트에서의 온돌 사용은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특히 오래된 배관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전체 바닥을 뜯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발전한 온돌이 신축 아파트에서는 더 잘 작동하겠군요. 저는 이렇게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래된 온돌에 한계가 있긴 했지만 이는 한국 주거 문화의 역사와 연결된 흔적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한국 온돌 시스템이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 적용된다면 어떤 가능성이 있을지 고민하며 메모를 남겼습니다. 온돌은 한국 주거 문화의 정수다. 이 기술은 에너지 효율성, 편안함, 그리고 독창성을 모두 갖췄다. 미국과 같은 다른 시장에 이 아이디어를 도입하면 기술을 넘어 삶의 방식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저는 이런 작은 디테일이 한국 임대 시장의 성공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기반이라고 느꼈습니다. 한국은 정말 독특한 곳이구나.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다음 날, 저는 더 현대적인 한국 임대주택 단지를 방문하기 위해 신축된 오피스텔 단지로 향했어요. 오늘의 목표는 스마트홈 기술과 친환경 설계가 어떻게 한국의 임대 시장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파트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느낀 첫 인상은 마치 SF 영화 속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었어요.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과 벽 자동으로 열리는 문, 그리고 벽면 전체를 차지한 대형 스마트 스크린까지. 기술과 삶의 조화를 보여주는 작은 우주 같았어요. 입구에서 만난 관리자는 저를 안내하며 먼저 단지의 스마트 시스템을 소개했어요. 그는 입주민들이 어떻게 기술을 통해 삶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드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있는 시스템은 집에 들어가기 전부터 작동을 시작합니다. 그는 입구 근처에 설치된 보안 패드를 가리켰어요. 카드키를 인식하면 자동으로 엘리베이터가 호출되고 거주하는 층까지 바로 이동할 수 있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기술을 오피스 건물에서나 볼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일반 임대주택에 적용되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그는 스마트홈 시스템의 핵심인 AI 기반의 생활관리 플랫폼을 설명했어요. 모든 집에는 입주민의 생활 패턴을 학습하는 AI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온도, 조명, 습도 등 모든 환경을 최적화하죠. 방문한 집 내부는 더 놀라웠습니다. 스마트홈 허브가 거실 중앙에 위치해 있었고 휴대폰으로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더군요. 입주민이 핸드폰으로 몇 개의 버튼을 누르자 에어컨이 부드러운 소리를 내며 작동했어요. 조명은 자동으로 밝기를 줄이며 더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었죠.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은 유지 관리가 어렵지 않나요? 관리자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시스템이 자동으로 점검과 수리를 요청합니다. 예를 들어 에어컨 필터를 교체해야 할 시기가 되면 앱에서 알림이 뜨고 원하는 시간에 기술자를 부를 수 있죠.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한국은 집이 아니라 하나의 서비스 플랫폼을 만든 거군요. 이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단지 외부로 나와 입주민들과 간단한 인터뷰를 했어요. 한 젊은 커플은 신혼부부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이곳에 살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게 편리하고 안전해서요. 집에 들어가면 정말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또 다른 주민은 대기업에서 일하는 30대 남성이었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요즘은 삶의 질이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살면서 출퇴근도 편하고 집안일도 줄어서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의 주택은 단순히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민들의 삶을 완전히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요. 미국과는 너무나 다른 이 시스템은 단순히 부러움을 넘어 큰 가능성을 시사했어요. 제가 관리자의 마지막 말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어요. 여기는 더 이상 집이 아니죠. 여기서는 미래를 살고 있다고 느낍니다.
저도 그 말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이곳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플랫폼이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고층 빌딩들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어요. 이제 슬슬 이 도시의 진짜 얼굴이 궁금해졌습니다. 화려한 외관 뒤에 숨겨진 경제적 메커니즘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은 한국 경제의 안정성과 그 위에 서 있는 임대 시장의 투자 환경을 분석하는 날이었어요. 한국은 안정적이면서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시장입니다. 첫 미팅에서 만난 경제 분석가는 이렇게 말하며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외환위기를 극복한 이후 한국 경제는 꾸준히 성장하며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높은 외환 보유고와 안정적인 통화 정책은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에 표시된 숫자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정적인 GDP 성장률, 낮은 실업률, 그리고 지속적인 기술 혁신은 한국을 선진 시장으로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그는 한국 부동산 시장의 독특한 구조를 설명했어요. 한국은 높은 인구 밀도와 제한된 토지 자원 때문에 임대 수요가 매우 강합니다. 특히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공실률이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그의 말은 설득력이 있었어요. 미국처럼 넓은 땅과 여러 선택지가 있는 시장과는 달리 한국은 도시 집중형 시장이라는 점이 명확했어요. 저는 이를 메모하며 이렇게 생각했어요. 공급이 제한되어 있으니 자연히 투자 수익률도 안정적일 수밖에 없겠군. 그는 또 다른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특히 월세 전환 속도가 빠른 이유는 정부의 임대사업 활성화 정책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런 정책 덕분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시장에 진출할 수 있죠.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후 저는 경제 분석가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렇다면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왔을 때 한국 사회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그건 양면적인 문제입니다. 외국 자본은 분명히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겁니다. 하지만 소규모 임대업자들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죠. 외국 기업들이 임대료를 올리기 시작하면 서민들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고요. 저는 그의 말이 현실적이라고 느껴졌어요. 투자는 언제나 두 얼굴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한국 부동산 투자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외국인 투자자들과 점심을 함께 했어요. 런던에서 온 부동산 컨설턴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리스크가 낮은 시장이에요. 서울의 임대료는 꾸준히 오르고 있고 공실률도 없으니 투자하기엔 완벽하죠. 그러나 그는 한 가지 걱정도 털어놓았어요. 하지만 외국 자본이 지나치게 몰리면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도 있어요. 한국 정부는 늘 자국민 보호를 우선시하니까요. 이 말은 제게 새로운 시각을 줬어요. 저녁에 저는 서울의 야경을 보며 한국 경제의 힘을 다시 생각했어요. 외환위기 같은 위기를 딛고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나라라니 정말 대단하다. 다만 한 가지 걱정도 머리를 스쳤습니다. 외국 자본이 몰려오면서 한국 사회는 어떻게 변할까? 임대료 상승, 서민들의 주거 부담, 그리고 소규모 임대업자들의 경쟁력 약화 같은 문제가 떠올랐어요. 다음 날, 저는 한국의 소규모 임대사업자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주로 대규모 투자와 안정적인 경제 구조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외국 자본 유입이 미칠 사회적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작은 부동산 중개소에 도착하자 한 중년 남성이 저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지역에서 소규모 임대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었어요. 작은 빌라 몇 채를 소유하며 젊은 세입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임대해왔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오셨다고요? 여기는 뭐가 그리 궁금하신가요? 그의 질문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 임대시장의 잠재력을 알아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외국 자본이 들어오면 이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더군요.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꺼냈어요.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요즘 세금이 오르고 임대료 올리는 것도 힘든데 외국 기업까지 들어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을 겁니다. 그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불만을 넘어 외국 자본 유입이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미칠 구체적인 위협을 담고 있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빌라 몇 채를 갖고 근근히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대형 외국 기업들은 자본력이 워낙 크잖아요.
우리랑 비교도 안 되죠. 그들이 고급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면 결국 우리들도 떠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의 걱정은 한국 사회의 주거 안정에 대한 깊은 우려에서 나왔습니다. 한국은 아직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이 많이 필요합니다.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임대료를 더 올리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우리 같은 중소업자뿐만 아니라 세입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봐온 한국 임대시장은 매력적이고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컸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 사회적 긴장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다른 지역에 사는 또 다른 임대업자와도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는 더 직접적인 걱정을 표현했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들어오면요. 임대료만 문제인 줄 아세요? 세금 정책이나 임대주택 규제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정부가 외국 자본을 우선시하면 결국 한국 사람들은 뒷전으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의 말은 섬뜩했어요. 외국 자본이 한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제 생각이 균형을 잃은 시각은 아니었는지 돌아보게 만들었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외국 자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만 가진 것은 아니었어요. 대학가 근처에서 임대업을 하고 있는 젊은 사업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외국 자본이 들어오면 우리도 배울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들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입주민들에게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니까요. 결국 우리가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의 말은 새로운 시각을 열어줬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또 다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외국 자본이 한국 시장에 진정으로 필요한 이유는 뭘까? 이곳 사람들에게 어떤 가치를 더할 수 있을까? 저는 한국이 가진 경제적 매력을 넘어서 이 시장에 진출할 때 가져야 할 책임감의 무게를 다시금 느끼게 되었어요.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서울의 한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한국에 온 이후 이 나라가 가진 매력과 가능성을 발견했지만 그 이면에 있는 복잡한 문제들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제게 주어진 임무는 명확했어요. 블랙스톤이 한국 임대시장에 진출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 근거를 본사에 보고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단순히 숫자와 그래프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은 매력적인 시장이었습니다. 고밀도 인구, 안정적인 경제 구조, 빠르게 변화하는 임대 수요. 제가 미국에서 분석하던 시장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대도시도 임대 수요가 높긴 했지만 그곳은 이미 포화 상태였고 성장 가능성은 제한적이었어요. 반면 한국은 아직 성장의 여지가 많았고 그 속도도 놀라울 만큼 빨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단순히 수익의 문제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만난 소규모 임대 사업자들은 외국 자본 유입으로 인한 생존의 위협을 걱정했고 중저소득층 세입자들은 월세 상승으로 인한 주거 불안을 우려했습니다. 반면 젊은 세대들은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는 외국 자본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목소리가 섞여 한국 시장은 단순한 경제 논리 이상의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외국 자본이 한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시장의 사회적 균형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한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최종 분석을 작성하기 위해 서울 도심의 빌딩을 둘러보며 데이터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공실률이 낮고 임대료 상승률은 안정적이었으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고서에 다음과 같은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이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익 극대화만을 추구하지 않고 현지 사회와의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 귀국 비행기에 오르기 전 저는 한국에서 보낸 시간을 되돌아봤습니다. 한국은 독특했습니다. 전통적인 온돌에서부터 최첨단 스마트홈 기술까지 이곳은 과거와 미래가 함께 공존하는 곳이었어요. 제가 한국을 떠나며 느낀 감정은 감탄이 아니라 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우리가 책임감과 존중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는 무거운 깨달음이었습니다.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그곳에서 데이터를 넘어 숫자 너머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곳은 과거와 미래가 끊임없이 대화하는 곳이었고 사람들과 문화, 기술과 전통이 함께 공존하는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그 조화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깊었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진입한다면 그들에게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들이 바라는 건 단지 외국 자본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가치를 더해줄 무언가였습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올리며 구름 사이로 서울의 마지막 불빛이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도시에서 느꼈던 감정이 가슴 깊이 새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매력적이다. 하지만 그 매력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이곳에서 성공할 수 없다. 이 문장이 제가 한국에서 얻은 모든 경험을 집약한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이 나라에서 배운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며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저를 투자자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성장하게 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날이 있겠죠.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